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원예학 14강 대기오염물질과 풍해입니다. 치는 대기오염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대기오염물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황산가스, 불화수소, 이산화질소, 오존, 질산과산화아세틸이라고 불리는 펜, 산성비입니다. 오존과 펜은 차이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 자격증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과 펜의 비중이 상당히 대기오염 물질에서는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황산 가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황산 가스는 SO2입니다. 대기오염 중 가장 대표적인 유해가스고 배출량이 많으며 독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산성비를 유발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아황산가스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자동차의 배기가스로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황산가스의 증상은 책상 조직이 퇴색함으로 인해서 줄기나 잎 앞면이 갈변합니다. 책상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의 표피 바로 아래 위치해 가지고 세포들이 책상처럼 빽빽하게 세로로 늘어있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엽록체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책상 조직 근처입니다. 책상 조직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결국 광합성 속도도 저하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결국 식물은 저항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기 오염물질의 대책으로는 저항성 작물과 품종을 선택한다가 언제나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황산가스에서는 특히 벼, 밀, 감자, 수박 등과 같은 저항성 작물을 주로 재배를 하면 되고 칼륨과 규산질 비료를 살포하는 게 대책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륨의 경우에는 아황산가스가 기공을 통해 들어오는데 칼륨이 공변세포의 삼투압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기공을 여닫는 핵심인데 기공 개폐 조절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칼륨입니다. 규산질 비료의 경우는 세포벽이 상당히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마치 식물이 갑옷을 입은 것 같아서 아황산가스가 세포 내부로 침투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방어합니다. 결론적으로 칼륨은 기공을 잘 닫게 하여 가스 유입을 막고 체내 회복력을 높이는 반면에 규산은 세포벽을 딱딱하게 규질화해서 가스 침투를 막습니다. 그래서 아황산가스의 대책으로 칼륨과 규산질 비료를 살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황산 가스로 인해서 그 지역이 오염이 됐는가를 살펴보는 데는 지표식물이 효과적입니다. 지표식물이라면 병에 대하여 고도로 감수성이거나 특이한 병증을 나타내는 식물들이 지표식물입니다. 아황산가스에서는 알파파, 상추, 보리, 튤립 이러한 식물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황산가스는 식물 영렵소를 파괴해서 매우 뚜렷하게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특정 식물을 통해 오염 여부를 판별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 지표식물이 알파파, 상추, 보리입니다. 한계 농도는 0.3 ppm으로 접촉시간 8시간 정도면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피해는 줄기나 잎 앞면이 갈변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화수소 HF는 독성이 매우 강해서 낮은 농도에서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불화수소는 주로 알루미늄을 정련하거나 그리고 인산 비료 제조 등에 있어서 제철할 때 철광석에서 배출되는 겁니다. 증상은 엽록소 파괴 등으로 인해서 잎의 끝이나 가장자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불화수소에 의해서 효소 활성화가 저하되는데 불화수소는 특히 당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화수소의 대책을 보면 소석회의 요소, 황산화연, 황산망강, 그 밖에 미량 요소를 첨가하여 살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쉽게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석회는 해독제로 보시고 요소는 영양제로 이해하시고 나머지 미량 요소는
대사 조절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석회 역할은 독성불소, 이게 침입했을 때 불화칼슘을 만들어서 이게 소석회가 불소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영양제는 이게 요소 같은 경우는 영양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손상된 입의 재생과 수세 회복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미량 요소는 대사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망가진 효소 기능을 살리고 이 소석회가 불소와 화합해서 불화칼슘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게 되면 석회 과다로 해서 영양이 불균형할 수 있는데 이걸 예방하는 게 미량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석회는 불화수소를 무력화 만들고 요소는 피해 조직의 빠른 회복을 돕는 반면에 소석회 처방 시 아예 미량 요소를 연면시비 형태로 갈아서 뿌려줌으로 인해서 석회 과다로 인한 미량 요소 결핍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불화수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질소 NO2입니다. 이산화질소는 주로 화석연료가 고온 연소할 때 발생을 합니다. 그 이산화질소의 증상은 식물세포를 파괴하고 입에는 갈색이나 흑색 반점이 생기고 회색이나 백색으로 변색이 됩니다. 이산화질소의 대책으로도 저항성 작물 및 품종 선택이 나오는데 양배추, 옥수수, 아스파라거스가 대표적인 이산화질소의 저항성 작물입니다. 양배추의 경우는 잎이 두껍고 큐티클층이 발달해서 가스 침입을 잘 막습니다. 옥수수는 씨포 식물로 대사 효율이 좋기 때문에 오염에 강한 편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대기오염에 매우 강한 내성을 보이는 작물입니다. 토마토와 상추는 이산화질소의 감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산화질소의 지표식물로는 토마토와 상추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한계 농도가 2.5 ppm으로 접속 시간이 4시간 정도 되면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O3, 오존과 질산 과산화아세틸린, 펜은 두 개를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비교하는 문제가 농업 자격증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비중이 높습니다. 오존은 잎 앞면에 있는 책상 조직의 피해가 큰 반면에 펜은 잎 뒷면의 해면 조직에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황산가스 설명할 때 책상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책상 조직은 엽록체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곳입니다. 책상 조직이 파괴되면서 엽록체가 같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잎이 황백화되고 또 적색화 후 앙갈색의 점상 반점이나 대형 괴사가 생깁니다. 그 회백색이나 황백색 또는 갈색의 아주 작은 반점이 형성되어 있다가 그게 점점점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유엽보다 성엽에서 피해가 큽니다. 펜은 잎 뒷면에 기공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기공 주변에 해면 조직이 있는데 거기를 먼저 공격합니다. 잎 뒷면이 은색이나 청동색으로 반짝거리는 광택이 납니다. 그러면서 심할 경우에는 괴사를 하게 됩니다. 오존과 펜의 증상을 비교하면 오존은 잎 앞면인 책상 조직에서 피해가 먼저 발생하고 펜은 잎 뒷면인 해면 조직에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존은 성엽에서 피해가 크고 펜은 어린 잎에서 피해가 나타납니다. 오존과 펜 모두 2차 오염 물질이라는 겁니다. 2차 오염 물질. 이는 뭐냐 그러면 오존 같은 경우는 이산화질소가 자외선화해서 광산화돼서 추가적으로 생긴 2차 오염물질, 이산화질소가 광하고 결합이 돼서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이 된다는 거고, 펜은 질소산화물이나 탄화수소가 햇빛을 받아서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2차 오염물질이 되는 겁니다. 오존과 펜의 공통적인 특징은 2차 오염물질이라는 겁니다. 오존의 대체로는 저항성 작물 및 품종인데 이 오존에 강한 것은 벼, 밀, 보리, 감자, 수박, 오이 등이 있습니다. 펜은 질소산 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을 줄이는 게 이 대책입니다. 오존의 지표식물로는 무토마토가 대표적이고 펜의 지표식물은 시금치, 상추가 대표적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비교가 되는 오존과 펜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존과 펜을 도식화해서 비교하면 피해 부위는 오존은 입 앞면, 즉 윗면이고 펜은 입 뒷면인 아랫면입니다. 피해 조직도 입의 윗면인 오존은 책상 조직이고 반면에 펜은 입 뒷면에 있는 해면 조직입니다. 피해 입의 나이를 살펴보면 오존은 성숙한 입인 노엽이고 펜은 어린 입인 유엽입니다. 가장 혼동이 오는 게 피해의 입 나이입니다. 오존은 성숙한 입, 펜은 어린 입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오존은 깨알 같은 반점이 생기는 거고 펜은 은백색의 광택과 윤기가 있는 겁니다. 은백색의 광택이다 이러면 펜의 피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표식물로는 오존은 무, 토마토, 시금치, 담배가 있고 펜은 시금치와 상추가 있습니다. 두 가스 모두 낮 시간, 즉 햇빛이 강할 때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2차 오염물질로 결국 햇빛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낮 시간대 농도가 높아집니다. 시설 원예에서는 특히 한낮에 환기관리가 매우 중요한 오염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산성비입니다. 산성비는 공기 중에 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그래서 이산화질소 같은 그러한 것들이 빗물에 녹아서 pH 5.6 미만의 강한 산성을 띠는 게 산성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선지에서 pH 5.6 미만 또는 pH 5.5 이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5.5에서 5.6이 나오면 이건 산성비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성비의 증상으로는 엽록소를 파괴하고 개화 결실장애 그리고 광합성 저하가 발생하고 광합성 저하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서 영양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항성도 감소가 됩니다. 산성비로 인해서 왜 괴화결실 장애가 생기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산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산성비로 인해서 토양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양분의 결핍, 독성 물질의 과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화결실 장애가 발생합니다. 꽃과 열매의 에너지원인 인산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인산이 불용화가 돼서 인산이 전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식물은 토양에 인산이 있어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산성 토양의 큰 피해입니다. 꽃눈 분화가 제때 되지 않고 결실이 불량해져서 종자 형성이 부실해지고 과실 비례가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됩니다. 칼슘 붕소의 결핍은 생식 생장에 상당히 치명적인데 산성 토양에서 대표적인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이러한 염기성 양이온은 빗물에 쉽게 내려가 버립니다. 산성비와 함께. 그러므로 인해서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든 그런 팩틴이 결합이 돼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 배꼽사근병, 사과 같은 경우는 고두병과 같은 생리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실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붕소의 부족은 결국 수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강산성에 나온 알루미늄이 과다하게 흡수가 되는데 이게 뿌리 생장점의 세포 분열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뿌리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산성비에 의해서 개화결실의 피해, 광합성의 저하, 저항성의 감소가 이어지는 겁니다. 소원의 평가사 시험에서는 이 대기 오염물질을 묻는 문제가 지금까지 한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 중 대기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었는데 정답은 이산화탄소였습니다. 그러나 대기 오염물질을 자세히 설명해 드린 이유는 1차 시험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결국은 지금까지 출제가 잘 되지 않았던 대기 오염물질에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오존과 펜의 비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풍해는 연풍 이상인 강풍, 특히 태양, 초속 14m/s 이상의 바람에 의해서 작물이 피해를 입는 것이 풍해입니다. 또 풍속이 크고 공기습도가 낮을 때, 건조할 때 피해가 심해집니다. 작물 재배와 풍해에서 강풍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이 그어진 것은 기출문제의 선지로 출제가 됐었고, 이처럼 가운데 줄이 그어진 것은 선지 지문 중에 틀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비교하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상처로 인한 호흡률 증가 및 병해충 발생을 촉진한다고 하는데, 상처가 발생했을 때 호흡률이 증가하는 원인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비상체제를 가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에 상처가 났을 때 호흡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상처 호흡이라고 하는데, 상처 호흡은 식물에 상처가 나면 식물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작업입니다. 상처 부위를 메우기 위한 세포 분열 촉진, 그리고 이러한 상처 부위를 메꾸기 위해서 가져오는 영양분, 이러한 물질 수송들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원이 ATP인데, 이 ATP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늘려야만이 그 에너지원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호흡률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해충 발생은 왜 촉진되냐 그러면, 바람으로 인해서 입과 입이 또는 입과 가지가 부딪혀서 찰과상을 입습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해충이나 병균이 들어가서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병해충 발생이 촉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군 감소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약화된다. 이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제2차 오염이 생김으로 인해서 병해충이 발생한다, 촉진된다가 맞기 때문입니다. 2. 매개곤충의 활동 저하로 인한 수정률 감소. 이건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벌과 같은 매개곤충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화기 때 이러한 강풍이 불거나 태풍이 오게 되면 그만큼 결실량이 낮아집니다. 착과량도 낮아지고 또 맺은 착과가 낙과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결실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3. 기공 폐쇄로 인한 광합성률 감소. 왜 바람이 불면 기공을 폐쇄하는가 하는 것은, 식물이 기공을 닫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라 죽지 않기 위한 탈수를 방지하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수분이 다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즉 습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입니다. 기공을 폐쇄하면 광합성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데,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흡수되지 않고 또 그만큼 바람에 의해서 광도가 낮기 때문에 기공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광합성률도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공이 폐쇄되면 증산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평합이 증대한다는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증산작용은 억제되나 광합성은 촉진된다. 이것도 틀린 선지입니다. 증산작용이 억제되면 기공이 그만큼 폐쇄가 되기 때문에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광합성은 감소합니다. 4. 작물 체온 저하. 이거 같은 경우는 바람은 차가운 공기를 끊임없이 잎 표면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대류 현상에 의해서 따뜻한 잎이 차가운 바람과 접촉하게 되면 열 에너지가 공기 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작물 체온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풍은 잎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증산작용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서 기화열을 과도하게 빼앗기기 때문에 작물의 체온이 떨어집니다. 결국 찬 바람으로 인해서 체온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 해안지방 염분 피해 발생. 이 말은 바람에 의해서 해안가의 염분이 해안 지방에 있는 그러한 작물 재배한 곳으로 날라옴으로 인해서 나트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복 피해와 낙과 피해는 가장 직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작물이 쓰러질 수 있고, 그리고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맺어 있는 게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복 피해와 낙과 피해는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작물의 착과인 경우에는, 과수 경우에 특히 착과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매개곤충의 활동 저하로 수정률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8. 벼의 청미, 변색미 발생이 증가한다. 역시나 손해평가사는 벼에 대해서
문제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좀 출제가 높습니다. 다른 농업 자격증에서는 벼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은데 손해평가사는 특성상 벼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선지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강풍 피해를 입었을 때 벼에서, 즉 풍해를 입었을 때 벼에서 청미, 푸른쌀, 변색미, 색이 변한 쌀이 발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작물이 생리적 성숙 과정이 이러한 바람에 의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중단되거나 오염됐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청미는 엽록소가 빠지고 전분이 차오르는 정상적인 성숙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덜 익은 상태로 말라버린 쌀이 청미입니다. 이유는 강풍으로 인해 벼가 쓰러지거나 줄기가 꺾이거나 잎이 찢어지면 광합성 산물인 탄수화물이 이삭으로 이동하는 통로, 즉 체관이 손상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으로 가야 할 전분 공급이 끊기다 보니까 벼 알맹이는 성숙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덜 익은 상태로 말라버리니까 쌀 색깔이 푸른색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청미는 조기고사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변색미는 물리적 상처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그 곰팡이와 같은 병용균이 침투를 해서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한 겁니다. 결국 물리적 상처에 2차 감염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풍해는 보통 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와 같은 병용균의 침투가 아주 쉽습니다. 이삭끼리 부딪혀서 생긴 틈으로 빗물과 함께 세균, 곰팡이병을 일으키는 도열병균, 가시무늬 병균이 침투 번식하기가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세균이나 곰팡이로 인해서 쌀알이 부패하거나 검게 변해서 변색미가 생깁니다. 3. 풍해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해 대책으로는 먼저 내도복성 품종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내도복성이라는 것은 쓰러지지 않는 품종이죠. 그렇다면 어떤 게 내도복성이 있냐? 키가 작고 대가 강한 품종이 내도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복 방지 대책이 자주 지문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기출에서도 선지에서도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복 방지 대책으로는 당연히 키가 작고 대가 강한 품종을 선택합니다. 질소의 과다 상용을 피하고, 질소가 과다하면 웃자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웃자람이 발생하면 쉽게 바람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질소 과다의 상용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칼륨, 규산 균형 시비를 한다는 것은, 도복을 막기 위해서 칼륨과 규산을 시비하는 것은 식물의 뼈대를 만들고 갑옷을 입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칼륨, 규산 균형 시비가 중요합니다. 밀식보다는 제식 밀도를 조절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수광태세를 개선한다. 수광태세는 작물이 태양의 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자세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합성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만큼 동화산물이 많아져서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수세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배토 또는 토입 그리고 다밥, 이걸 통해서 도복을 억제하자는 겁니다. 배토는 작물의 밑둥에 흙을 긁어 모아서 덮어주는 작업입니다. 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데 감자나 옥수수 재배 시 필수적입니다. 특히 옥수수는 줄기 밑부분을 흙으로 지지해 주기 때문에 비바람에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토입은 흙을 집어넣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물의 포기포기 사이에 흙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랫마디의 생장을 억제하고 줄기를 튼튼하게 합니다. 흙으로 지지하여 쓰러짐을 막아주기 때문에 도복이 경감됩니다. 그래서 토입은 흙 넣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밥은 흙을 밟는 작업입니다. 룰러나 발로 흙을 꾹꾹 눌러주는 그러한 작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웃자람, 즉 도장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자극을 주면 에틸렌가스가 발생해서 생장이 억제되고, 그리고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보리 같은 경우에 보리 밟기, 이러한 행사도 있습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와 방풍망 설치. 방풍망 설치로 인해서 작물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고, 병충해 방지라는 것은 이게 병으로 인해서 저항성이 약해지면 수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도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병충해 방제가 필요합니다. 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수표면 산파는 모내기가 아니라 종자를 직접적으로 흩뿌려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표층에 가깝게 분포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도복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뿌리 도복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파종 후에 뿌리가 제대로 활착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담수를 해야 하는데, 이게 파종 직후에 낙수를 강하게 해버리면 뿌리가 활착할 수 있는 수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수표면 산파할 때 뿌리 도복 발생이 쉽고, 파종 후 낙수를 강하게 해도 도복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벼의 도복의 특징을 좀 기억해 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풍해 대책으로는 내풍성 작물 선택입니다. 내풍성 작물에는 대표적으로 고구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초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세 번째, 태풍이 지나간 후 살균제를 살포하여 병충해를 예방한다. 이 이유는 살균제를 살포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왜? 태풍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처를 통해서 곰팡이균이나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살균제를 살포를 함으로 인해서 2차 감염을 예방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작기의 이동. 재배의 시기를 좀 당김으로 인해서 태풍 이전에 수확이 가능하도록 조기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 한반도에 9월, 10월 늦게 발생할 추석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수에서는 조기 재배를 통해서 태풍의 피해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적정한 제식 밀도로 작물을 재배한다. 밀식 재배는 틀립니다. 왜? 밀식 재배를 하게 되면 이게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강태세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작물이 웃자람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도복이 발생합니다. 6. 방풍림은 교목과 관목을 혼합시키게 한다. 교목은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관목은 작은 나무입니다. 방풍림을 이와 같이 세워놨을 때 이 사이에 바람이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작물이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나무가 큰 키의 나무가 교목이기 때문에 이 교목의 이 사이, 수고 사이에 바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어린 나무를 심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방풍림은 교목과 관목을 혼합식재해야 합니다. 과수원 내의 빈 공간 확보는 태풍 피해를 경감시켜준다가 아니라 태풍 피해를 강화시킵니다. 태풍 피해를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빈 공간에 의해서 돌풍이 발생하거나 강한 바람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7. 방풍림은 바람의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식재를 한다. 마치 운동장에서 허들 경기를 하듯이 이 바람을 직각으로 맞게 하는 것은 바람이 계속 장애물을 넘게 만들어서 지치게 하는 원리입니다. 즉 계속 지치게 한다는 것은 풍속을 감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람하고 나란하게 평행하게 만들면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처럼 피해가 큽니다. 방풍림은 바람의 방향과 직각 방향으로 식재하는 게 맞고, 또 일항의 경우에도 일항을 낼 때도 바람과 직각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풍속을 감소시켜서 작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8. 외화도가 높은 대목은 지주결석으로 피해를 경감시킨다. 근데 이 외자는 난쟁이 외자입니다. 난쟁이 외. 그러다 보니까 즉 키가 낮은 작물이죠. 외화대가 높다는 것은 키가 작기 때문에 풍해에 강합니다. 반면에 외화대목은 뿌리 발달이 약해서 나무를 지지하는 힘이 작습니다. 그래서 외화도가 높은 대목, 접붙이기 할 때 그러한 대목은 지주결석을 통해서 단단히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피해가 경감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풍해 대책에 대해서 살펴봤고, 풍해로 인해 도복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이 또 수발화가 있습니다. 이 수발화는 물속에서 발화를 한다는 건데, 성숙기에 가까운 벼나 맹류가 좋은 강우 조건에서 장기간 비를 맞은 상태로 있으면 우기에 도복해서 이삭이 젖은 상태로 장기간 접해서 수확 전에 이삭이 싹 트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수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가장 확실한 대책은 조기 수확을 해서 태풍이 오기 전에 수확하는 거고, 그리고 도복을 방지하고, 뇌도복성 품종을 재배를 했을 경우에 도복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발화의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졌다면 발화 억제제를 살포해서 수발화를 예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두 개는 직관적이지만 다른 대처기로는 작물을 선택합니다. 보리와 밀은 벼에 비해서 수발화 위험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보리와 밀은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나고 초여름 6월경에 수확하는 원년생 작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6월에 떨어진 씨앗은 장마철에 고온 다습봉 환경에서 바로 싹이 터버리면 뜨거운 여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름 동안에는 절대 싹을 틔우지 말라고 강력한 휴먼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되긴 되지만 벼에 비해서 보리밀은 수발화 위험이 적습니다. 다음은 품종의 선택입니다. 품종의 선택에서는 습기가 같더라도 휴먼 기간이 긴 품종이 더 수발화가 적습니다. 그리고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수발화가 더 잘 생깁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물질과 풍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에서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던 오존과 펜의 비교가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출제의 예상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존은 잎 윗면에서 피해가 발생해서 책상 조직에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노엽, 성숙한 잎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펜은 잎의 뒷면, 아랫면에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기공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해면 조직에서 발생하고 어린 잎에서 주로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오존은 깨알 같은 반점, 펜은 은백색 광택과 같이 윤기가 난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존과 펜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